크리스마스의 어둠 2002년 12월 24일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의 하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예고하는 듯 검게 뒤덮여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저녁, 거리에는 반짝이는 전구와 캐럴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피터슨 부부의 집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드리워져 있었다. 레이시 피터슨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젊은 아내는 만삭의 몸을 이끌며 집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둥글게 불러 있었고 몇 주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축복의 노래가 아니라 불길한 전조처럼 들려왔다. 남편 스콧 피터슨은 그날 새벽부터 기묘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굳이 144km 떨어진 샌프란시스코만으로 배를 끌고 가 낚시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비도 오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레이시는 미묘한 불안감을 억누르며 말했지만 스컷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연어가 오늘까지야. 안 가면 낭비잖아. 그 말투에는 설득도 애정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을 변명하듯 단호하고 기계적이었다. 스컷은 낚싯대와 아이스박스를 챙겨 나갔다. 차고의 문이 닫히자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레이시는 무겁게 심호흡을 하며 거울 앞에 앉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속삭였다. 곧 엄마랑 아빠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겠지? 그러나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 창백했고 창밖에서 스치는 바람은 그녀의 말을 비웃는 듯 울부짖었다. 낮이 기울 무렵 스컷은 이미 베이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 대신 도로 정체와 폭풍 경보가 흘러나왔다. 운전석에 앉은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낚시꾼의 열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내려는 결심에 가까웠다. 한편 집 안에서 레이시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장식용 초가 흔들리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집 전체가 누군가의 발자국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려 했지만 창밖의 폭우와 어둑해지는 하늘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결국 개는 울타리 안에 남겨지고 레이시는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열려있는 전화번호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순간 창문 너머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고 그녀는 손을 떨며 책을 떨어뜨렸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전화번호부는 다시 그 불길한 페이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멀리 베이의 부두에서는 스콧이 배를 물에 내리고 있었다. 찬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은 무겁게 뒤엉켰다. 이 날씨에 낚시를 하러 나온 사람은 그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넓은 부두와 회색빛 파도 속에 홀로 선 스콧의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는 낚싯대를 들이우며 휴대폰을 꺼내 레이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잘 있어? 금방 돌아갈게. 그러나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스콧은 담담하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난 곧 집에 갈 거야. 그 목소리에는 애정 대신 공허한 메아리만이 묻어 있었다. 파도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 시각 모데스토의 집안은 고요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켰지만 레이시의 모습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차고에는 여전히 그녀의 차가 서 있었고 부엌에는 쓰다만 요리 재료가 놓여 있었다. 강아지는 뒷마당에서 낯선 울음을 토해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부재의 흔적이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은 깨끗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지문 하나 남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흔적을 지워버린 듯 집 전체가 비현실적인 정결함에 잠겨 있었다. 집안 공기는 싸늘했고 어쩐지 갓 지워낸 화학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이곳은 가정의 온기가 남아있어야 할 공간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숨기기 위해 덮어 씌운 무대와도 같았다. 이날 이후 레이 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자비하게 움직이며 한 가정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의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피터슨의 집은 이미 차가운 어둠 속으로 잠겨 있었다. 그 어둠은 단순한 밤의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한 여인과 태어나지 못한 아기를 삼켜버릴 심연의 그림자였다. 실종의 시작. 2002년 12월 24일 오후 11시 15분. 레이 씨의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향긋한 칠면조 냄새와 오븐의 열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을 깨트린 것은 뜻밖의 전화 한 통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사위 스콧의 목소리였다. 혹시 레이 씨 거기 있나요? 집에 없네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굳었다. 어딘가 인위적인 톤으로 설명했다. 제가 버클리에서 낚시하고 돌아왔는데 차도 있고 강아지도 있는데 그녀가 안 보이네요. 그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미묘하게 건조하고 차가웠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하는 기계음 같았다. 레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전날 저녁 8시 30분.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후부터였다. 그 이후로 그녀와 대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스콧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으며 동시에 첫 번째로 그녀의 실종을 알린 인물이 된 셈이었다. 경찰이 즉시 집을 수색했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관문도 창문도 멀쩡했다. 억지로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집 안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뚝 끊겨 있었다. 가장 섬뜩한 것은 남겨진 물건들이었다. 서랍 속에는 레이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집 열쇠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임산부라면 어디를 가든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지운 것 같은 정황이었다. 부엌 탁자 위에는 전화번호부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페이지는 오직 형사 변호사 광고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은 이 페이지가 우연히 펼쳐져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흔적처럼 보였다. 또한 경찰은 집안에서 단 한 개의 완전한 지문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발자국이나 손자국마저 없었다. 바닥은 왁스로 반짝였고 가구 표면도 마치 새로 닦은 듯 매끄러웠다.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라 증거를 지운 무대 같은 공간이었다. 경찰 중 한 명은 속삭였다. 이건 너무 깨끗합니다. 지나치게. 동료 형사는 등을 스르르 식히는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더 기묘한 단서가 있었다. 뒷뜰에서 발견된 강아지는 목줄을 한 채 마당에 갇혀 있었다. 강아지는 마치 무언가 두려운 장면을 목격한 듯 낯선 울음을 토해냈다. 울음소리는 낮고 길게 끊기며 어두운 저녁 공기 속에서 기묘한 메아리를 만들었다. 스콧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레이 씨가 화장을 하고 장을 보러 나가고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래요. 그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지만 묘하게도 너무 매끄러워 의심을 자아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과 이웃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다. 모두 손장땡을 들고 거리를 샅샅이 훑었지만 레이 씨는 그림자조차 남기 적셨다. 이웃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 씨 같은 사람은 절대 아무 말 없이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아기를 앞둔 엄마가. 그러나 경찰의 시선은 점점 한 사람에게 고정되고 있었다. 바로 남편, 스컷. 그는 아내의 실종을 가장 먼저 알렸고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며 그가 말한 모든 이야기는 너무도 부드럽게 연결돼 있었다. 마치 연극의 대본처럼. 이날 밤 모데스토의 하늘에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전야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피터슨의 집을 감싼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모르는 사이 한 여인의 생명과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미 어둠 속에서 끊겨버린 지 오래였다. 완벽한 진술의 그림자. 12월 24일 밤. 경찰서는 차가운 공기와 불길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사관들은 스콧 피터슨을 불러 첫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질문을 던졌다. 오늘 하루 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콧은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끊김없이 매끄럽게 흘러나왔다. 아침에 차고에 가서 보트를 트레일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항구로 향했죠. 사루이시 54분 주차권을 끊었고 1시간 반 정도 철갑상어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비가 심해져서 모시 25분쯤 철수했습니다. 그 후 차시 30분경 집에 도착했을 때 레이 씨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녹음기를 재생하듯 기계적이었다. 세부 사항까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경험 많은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너무 완벽하다. 보통 배우자의 실종을 처음 신고하는 남편이라면 동요하거나 기억이 뒤섞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스컷은 준비된 배우처럼 정확한 대사를 읊조렸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철갑상어를 잡으려면 어떤 미끼를 쓰는지 아십니까? 스컷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형사는 속으로 무겁게 중얼거렸다. 낚시를 수년간 즐겨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모순이 드러났다. 왜 굳이 크리스마스 전날 비바람 치는 날씨에 144km나 떨어진 바다까지 갔습니까? 집 근처에도 충분히 낚시할 곳이 있는데요. 스컷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2일짜리 면허를 샀거든요. 오늘을 놓치면 아까워서요. 그러나 그의 미소는 진과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형사들은 그가 묘사한 하루의 일정을 지도로 추적했고 일부는 사실과 맞아떨어졌다. 주차권도 있었고 부두 직원도 그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모든 알리바이는 어딘가 허술했다. 형사의 노트에 굵게 적힌 단어는 단 하나였다. 연막. 한편 레이 씨의 가족은 경찰서 로비에서 떨리는 손을 모으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스콧은 평소와 달라요. 목소리도 눈빛도 마치.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본능은 차갑게 속삭였다. 딸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고 스콧은 담담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집은 이미 수사관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정적은 마치 그를 비웃듯 울려 퍼졌다. 격에 걸린 크리스마스 장식은 아직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된 희망과 차가운 공포를 비추는 네온빛 같았다. 스콧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비볐다. 그 손가락 틈에는 여전히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TV를 켰다. 화면 속 캐럴송이 흘러나왔지만 집안 공기는 시체의 냄새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경찰은 그날 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용의자의 진술은 논리적이고 완벽하나 지나치게 계산적임. 아내의 행방을 걱정하는 남편의 감정적 반응이 전혀 없음. 앞으로 그의 행적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스콧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알리바이를 쌓아올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곧 스스로 만든 덫이 되어 그의 발목을 조여 올릴 운명이었다. 비밀을 품은 창고. 모데스토의 새벽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경찰은 스콧의 일정을 추적하며 그가 자주 드나들던 임대 창고에 시선을 돌렸다. 창고는 외곽의 황량한 도로 옆 오래된 철제 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주변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고철 소리가 삐걱거렸다. 수사관이 자물쇠를 열자 안쪽에서 싸늘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좁은 공간 안에는 먼지와 휘발성 화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잡이는 급하게 만들어진 듯 삐뚤었고 거칠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건 배의 닷처럼 보이는데요?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왜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어디로 왔지? 스콧은 경찰의 질문에 태연하게 답했다. 낚싯배를 고정하려고 직접 만든 겁니다. 남은 시멘트는 버렸어요. 그러나 수사관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양동이 주변에는 부서진 시멘트 가루와 희미한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마치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들었다가 일부만 사라진 흔적처럼 보였다. 그 순간 한 수사관이 작은 공구 상자 위에 놓인 녹슨 펜치를 집어들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세심한 시선은 집게 끝에 달라붙은 미세한 갈색 섬유를 놓치지 않았다. 감식반이 현장에서 현미경을 들이대자 그것은 머리카락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레이시의 거심이 드러났다. 창고 안의 공기는 곧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수사관들은 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배의 내부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과 정체불명의 얼룩이 있었다. 배 밑바닥에는 누군가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배가 시신을 실어 나른 건 아닐까?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맴돌며 모두의 피부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창고를 나서며 스콧을 다시 불러세웠다. 시멘트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남은 건 어디에 버렸죠? 스콧의 얼굴 근육이 순간 굳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그냥 쓰다 보니 다 썼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미소는 얇은 종이처럼 억지스럽게 붙어 있었고 눈동자는 건조한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수사관들은 속으로 확신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창고를 빠져나온 수사관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눴다. 아내가 사라진 지 며칠 만에 이런 걸 발견하다니 너무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범인들은 흔적을 지우려 하지만 때로는 그 흔적이 가장 큰 증거가 되지. 그들은 시멘트 블록의 거친 표면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닻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라앉히기 위해 설계된 족쇄처럼 보였다. 그날 밤 창고 밖 하늘에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 소리 속에서 수사관들은 있었다. 드러나는 거짓말. 레이시가 사라진 지 2주째 오데스토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집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과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스컷의 그림자는 점점 더 날카롭게 부각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성실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레이시를 찾고 싶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이상하게 변해갔다. 박스, 차가운 깊이. 1월 10일, 레이시의 예장일이 다가왔다. 가족들은 교회에 모여 다시 한번 그녀와 아기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성당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었고 벽에는 Bring Lacey Home이라는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남편 스콧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졌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아내와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남편이 오지 않다니 정말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박스. 변해버린 집. 며칠 뒤 경찰은 다시 피터슨의 집을 수색했다. 그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아기를 위해 꾸며놓았던 방이었다. 벽에는 한때 연한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귀여운 장난감과 아기 침대가 놓여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방은 이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방 안은 창고처럼 변해 있었고 잡동사니와 쓰레기 상자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은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방을 이렇게 바꾸다니. 마치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치 벽 자체가 죽은 자의 침묵을 머금은 듯했다. 박스. 불길한 징후. 스콧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납득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레이시의 차를 팔기 위해 딜러와 접촉했고 심지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 했다. 아직 아내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듯 보였다. 이 소식이 언론에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기자들은 그의 집 앞에서 연일 외쳤다. 당신은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집을 팔려고 합니까? 그러나 스콧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외면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무언가를 감추려는 억지스러운 경험만이 번져 있었다. 박스. 버텀의 직감. 레이시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제발 제 딸을 그리고 제 손주를 돌려주세요. 그녀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스콧은 더 이상 남편 같지가 않아. 레이시가 없어진 순간부터 그 아이의 방이 비워진 순간부터 난 알았어. 그는 아내와 아이가 돌아올 거라 믿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냉정한 확신이 숨어 있었다.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 경찰은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상황은 점점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스콧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짓말을 증명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태연했지만 뒤에서는
재산 정리와 새로운 삶의 설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의문만이 남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스콧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화면 속 따뜻한 가족들의 모습은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창밖의 어둠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없었다. 대신 불길하게 번져가는 거짓의 그림자만이 깊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떠오르는 시체. 2003년 4월,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샌프란시스코만이 바닷물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수개월간 이어진 수색은 이미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끔찍한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 한 산책객이 늪지대에 떠밀려온 작은 몸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아기의 시신이었다. 가냘픈 팔다리는 물속에서 오래 부유한 듯 부서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손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은 갈비뼈와 흔적만 남은 연약한 손가락은 그것이 태어나지 못한 아이임을 보여주었다. 산책객의 비명은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경찰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두 번째 발견. 그로부터 단 하루 뒤, 첫 발견 지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 이번에는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바닷가에 걸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옷은 바닷물에 찢겨나가 겨우 일부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배에 걸쳐 있던 헐거운 인부용 치마가 마지막 신원을 알려주고 있었다. 경찰은 그 순간 직감했다. 이건 레이시다. 바닷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썩어가는 살의 악취는 파도와 함께 해안가를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단서가 아니라 죽음이 남긴 끔찍한 유령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11여. 확인과 충격, 부검 결과. 시신은 오래도록 물에 잠겨 있었기에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DNA는 명확히 일치했다. 발견된 여성은 레이시, 그리고 함께 떠오른 것은 그녀가 낳지 못한 아이였다. 소식을 들은 레이시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내 딸, 내 아기. 그 울음소리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11여. 의심의 그림자. 스컷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그는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고 가족들의 곁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짧고 냉랭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의 행동은 곧 경찰의 심증을 굳히게 했다. 그가 낚시했다는 장소, 그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수사관들은 메모장에 굵게 적었다. 낚시, 시멘트, 바닷속. 11여. 바다가 토해낸 진실. 샌프란시스코만은 깊고 검은 입을 벌려 수개월간 증거를 삼켜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파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레이시와 아기의 몸은 무거운 족쇄를 차고도 결국 수면 위로 밀려나왔다. 시신 발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방송국들은 연일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티어의 앞에서 숨죽이며 뉴스를 지켜보았다. 레이시의 미소 짓는 사진과 차가운 바닷가에서 발견된 시신의 대비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11여. 불길한 결론. 사람들은 더 이상 스컷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충실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낚시꾼도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 눈에는 단 하나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차가운 살인자. 경찰은 작게 속삭였다. 우린 이제 그를 붙잡아야 한다. 그날 밤 바닷가는 더 이상 평범한 해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삼켰다가 토해낸 무덤이었고 파도는 시체의 잔향을 실어 나르며 끝없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스컷의 알리바이는 이제 바다의 검은 증언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망자. 2003년 4월 중순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레이 씨와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지 며칠 후 스컷 피터스는 더 이상 평범한 남을 씻고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낮에는 태어난 얼굴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지만 그의 손끝은 끊임없이 떨렸다. 그의 머리는 어느 날 갑자기 금발로 바뀌었다. 평소 깔끔하게 다듬던 모습과 달리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날카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그는 지금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 국경으로 향하는 길. 4월 18일, 경찰은 마침내 그의 차량을 추적했다. 고속도로는 따뜻한 봄 햇살로 빛나고 있었지만 차량 안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스컷은 땀에 젖은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다. 차 뒷좌석에는 부피 큰 가방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조수석에는 구겨진 지도와 휴대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남쪽, 멕시코 국경이었다. 불과 48km만 더 가면 국경이었다. 잭셔는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며 그를 도로 옆으로 몰아세웠다. 스컷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냉기가 스쳐왔다. 경찰이 차량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은 마치 범죄자의 이동식 창고 같았다. 현금 15,000달러, 타진, 형의 신분증, 누나의 신용카드, 어머니 명의의 주유카드, 캠핑용 칼과 생존 도구, 휴대폰 4대, 그리고 세심히 접힌 국경 지도. 경찰관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군. 스컷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수갑을 찼다. 두 얼굴의 남자. 체포 소식은 곧 전역에 퍼졌다. 기자들은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쓴 도망자라며 그의 두 얼굴을 보도했다. 교회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전국적인 스릴러로 변해 있었다. 레이 씨의 가족은 오열했다. 그는 끝까지 우리를 속였어.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다녔다고. 무너지는 알리바이. 경찰은 스컷의 체포를 기점으로 그의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다. 시멘트 블럭, 배, 창고, 그리고 바다에서 발견된 시신. 모든 퍼즐 조각은 이제 한 가지 결론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스컷은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국경을 향해 이어지는 도로가 햇빛에 번쩍였다. 그 길은 자유가 아닌 철창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본 수많은 PA 진실 공방이라는 것을. 법정의 눈물. 2004년 6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 법원.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스콧 피터슨의 재판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법정 복도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끌어올랐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죽였는가? 피고석에 앉은 남자. 스콧은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여전히 단정한 머리와 침착한 표정. 그러나 그 얼굴은 이제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살인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가면이었다. 그의 눈빛은 방청석을 훑었지만 결코 레이 씨의 가족을 향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저 눈빛, 딸을 사랑했던 사람의 눈이 아니야. 증거의 퍼즐. 검찰은 스콧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무려 107실 자명의 증인을 불러냈다. 창고에서 발견된 시멘트 블록, 배에서 나온 머리카락, 불가능에 가까운 알리바이, 그리고 레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검찰은 배심원 앞에서 차트를 흔들며 외쳤다. 그가 낚시를 갔다던 바로 그 바다에서 아내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우연일 수 있을까요?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어둠 속의 연인.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앰버 프레이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7일 동안 법정에 나와 스콧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을 말했는지를 증언했다. 앰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고했다. 그는 제게 독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씨가 사라진 후에도 그는 제게 사랑한다 말했어요. 심지어 새해에는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레이 씨의 가족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눈물과 분노. 재판 중 가장 잔혹한 순간은 부검 보고서 낭독이었다. 의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태아와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자 법정 공기는 무너져 내렸다. 레이 씨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쓰러지듯 울부짖었고 배심원 중 몇몇은 눈을 가렸다. 그 순간에도 스콧은 무표정했다. 그의 차갑게 굳은 턱선은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그 냉정함은 오히려 방청석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견호의 반격. 견호 측은 필사적으로 스콧을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한 남편으로 묘사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마디로 반박했다. 잘못된 선택이요? 그 선택의 끝에 두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법정 안은 얼어붙었다. 운명의 문턱. 재판은 5달 동안 이어졌다. 매일같이 언론은 법정 밖을 메우고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 그의 표정을 분석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신했다. 그는 죄인이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죽였다. 스콧은 피고석에서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을 감싸고 있던 알리바이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배심원단은 곧 판결을 내릴 준비에 들어갔다. 법정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곧 이 끔찍한 비극의 결말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최후의 심판. 2004년 11월 12일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티 법원. 5달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정으로 돌아왔다. 정적이 감도는 법정 안,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기자들의 펜끝은 떨리고 카메라의 플래시는 터지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피고석에 앉은 스콧 피터스는 미동도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차갑게 굳은 턱선에는 두려움보다 기묘한 고집이 스며 있었다. 판결의 순간, 재판장은 서류를 펼쳤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 안은 얼어붙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 스콧 피터슨을 아내 레이시 피터슨 살해 혐의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또한 태어나지 못한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은 폭발하듯 무너졌다. 레이시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쓰러졌고 친척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일부 방청객은 살인자라며 소리쳤다. 스콧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고개를 미묘하게 숙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냉정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했다. 종신형의 선고. 2004년 12월 형량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장은 무겁게 선언했다. 피고 스콧 피터슨에게 조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듯 흔들렸다. 레이시의 가족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완전한 위로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남겨진 것들. 2005년 10월 법원은 레이시 어머니에게 25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그 돈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내 딸은, 내 손주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하게 허공을 헤맸다. 끝나지 않은 그림자. 비록 법정은 판결을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녀를 죽였을까? 왜 아무도 직접적인 순간을 보지 못했을까? 시멘트 블록, 창고, 배, 그리고 바다. 모든 것은 스콧이 범인임을 가리켰지만 그날 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바다의 기억. 샌프란시스코만은 여전히 검푸른 파도를 일렁이며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다. 바다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는 것을. 떠오른 시신, 드러난 진실, 그리고 가라앉은 거짓말. 스콧은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 독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살 너머로 흘러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후회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공허한 허무만이 가득했다. 결말. 이렇게 한 가정의 크리스마스는 피로 물들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과 거짓, 자유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결국 두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질문을 남긴다. 괴물은 언제나 낯선 얼굴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옆에서 가장 친근한 얼굴을 하고 미소 짓고 있는가?